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좌는 22강으로서 수동 결산의 마지막 강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산회계 1급, FAT 1급의 마지막 강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왠지 설레이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강좌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장부상 현금 잔액은 930만원이고 실제 현금 잔액은 940만원이다. 그 차액의 원인을 알 수 없다. 자, 28번부터 지금부터는 현금 과부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결산 문제에서 현금 과부족이 나오게 되면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처리인지 또는 기중의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경우인지, 이 1번의 경우인지 2번의 경우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물론 돈이 남으면 잡익, 돈이 부족하면 잡손실, 돈이 남으면 잡익, 돈이 부족하면 잡손실, 이것은 문제만 잘 읽어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를 대충 읽어보시면 실수도 간혹 하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신경만 쓰시면 실수하지 않고요.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어떨 때는 이렇게 상대 계정이 현금이 되고요. 어떨 때는 이 상대 계정이 현금 과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혼돈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거 구분하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결산일 현재 돈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는 현금으로 처리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잘 보시고 기중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기중의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경우가 되고요. 지금처럼 말을 읽어보시면 오늘이 결산일인데 결산일에 장부상 현금은 930만원이고 실제 현금은 940만원입니다. 결산일 현재 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할 때는 이렇게 바로 현금으로서 뚫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결산일 현재 장부에는 930, 실제 현금은 940, 10만원이 남네요. 따라서 잡이익이 되며, 그리고 결산일 현재 오늘 기중에는 현금 과부족이 없었고 오늘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일 현재 현금 10만원이 남음, 그래서 현금이 되고요. 남았기 때문에 잡이익이 되겠죠. 잡이익. 물론 현금이 차변에 와야 되며, 왜? 현금이 들어온 걸로 해야지, 10만원 들어온 걸로 해야지 장부상의 현금 잔액이 940만원으로 10만원 증가되겠죠. 29번입니다. 기말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실제 현금 보유액이 13만 부족함이 발견하였으나 사용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 자, 이 문제도 첫 번째,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건지 아니면 오늘 결산일에 돈을 헤아려 봤더니 남든지 모자라는지 확인을 합니다. 기말 결산일 현재라 그러니까 기중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결산일 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실제 현금액이 부족하다. 즉 이 말은 장부가 많단 말이죠. 실제 현금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잡손실이 되겠으며, 두 번째, 상대 계정은 결산일 현재 오늘 돈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가 기중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못 밝혔다 했었더라면 현금 과부족이 되었겠죠. 지금은 결산일 현재 현금 13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잡손실로 처리하고요. 상대 계정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현금으로 처리
처리되어야 됩니다. 30번 기말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기중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기말 현재 현금 5만원이 5만원이 부족함이 확인되었으나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잡손실로 처리하다. 자, 이 문제도 결산일 현재 돈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가 되는데요. 지금은 5만원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잡손실이 되어야 되며 상대 계정은 결산일 현재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현금으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손실 5만원, 현금 5만원 이렇게 처리됩니다. 물론 지금 잘 보십시오. 선생님 왜 현금 5만원 되고 잡손실도 알겠는데 왜 현금이 대변이 됩니까? 장부상의 돈과 실제 돈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부에 있는 숫자가 내려가서 실제 돈과 맞춰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부에 있는 돈이 내려가려면 현금은 남차 부대. 기억나시나요? 우리 FAT 2급 전산회계 2급 하면서 기본 강좌에서 현금 과부족 처리하는 거, 현금은 남차 부대. 현금이 남으면 차변에, 부족하면 현금을 대변에 적는다. 설명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입니다. 31번 단기 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7,000원이 많아. 자, 여기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7,000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현금이 많단 말입니까? 장부가 많단 말이 될까요? 장부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현금이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많아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현금이 많은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너보다 잘생겼단 말과 너가 나보다 잘생겼단 말은 잘생겼단 말은 동일하지만 주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잘생겼단 말과 너가 나보다 잘생겼단 말은 완전히 반대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단기 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주어가 장부상 현금이 7,000원이 많으니까 장부가 많단 말이 되고 실제 현금은 작단 뜻입니다.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됩니다. 만약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이 문제는 결산일 현재 돈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 기중에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중의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액 중 결산일 현재 현금 5,000원은 책상 밑에서 발견되었으나 나머지 2,000원은 결산일 현재까지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이 7,000원이 있었는데요. 5,000원은 무엇으로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찾았고요. 요거 오타입니다. 5,000원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다음 나머지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랬죠. 2,000원은 부족하잖아요. 잡손실이 되겠네요. 그리고 상대 계정은 이렇게 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 과부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경우는 이렇게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지금은 선생님 잡손실로만 안 됐네요. 예, 잡손실은 2,000원 밖에 없었죠. 원인을 못 밝힌 것은 2,000원이고요. 5,000원은 찾아냈지 않습니까? 찾아낸 것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31번까지가 현금 과부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결산 문제에 현금 과부족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을 처리하는 경우는 현금으로 이렇게 상대 계정이 되고요.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경우는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된다는 게 이 문제들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2번 기말 재고조사 결과
제품 재고액 200만원이 부족하여 확인한 결과 매출 거래처에 접대비로 제공된 것이다. 아, 제품 200만원치가 없어졌는데 접대비로 제공됐네요. 이거 제품이 접대비로 사용된 내용입니다. 접대비는 계정과목이 접대비이며 제품은 제품이 되겠죠. 제품이 되고 제품이 없어졌으니까 대변이며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렇게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재고자산 자체가 나올 땐 적용번호 8번을 꼭 적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3번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다. 즉 이 말은 단기 매매 정권을 평가해라 이런 말입니다.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이익 또는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손실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겠네요. 평가성 계정이죠. 그리고 매도 가능 정권 평가액 평가손실 그리고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손실 각각 계정 과목들은 다르지만 계열 자체가 비슷한 계열입니다. 자 먼저 한성이부터 볼까요? 한성이부터 2,000주인데요. 만원 그러면 2천만원 치죠. 주당 12,000원이니까 2,000원 올랐네요. 2,000원짜리가 몇 개입니까? 2,000주 그러면 한성이는 400만원 올랐고요. 다음 강화도 볼까요? 1,500주가 있고요. 8,000원 주고 샀는데 만원이니까 이것도 2,000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2,000원 곱하기 1,500주 하면 이거는 300만원 올랐고요. 마지막에 도전이 100주 있는데 이거는 같네요. 같은 것은 평가할 이유가 없죠. 같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더하기 마이너스 둘 다 플러스 금액이네요. 플러스 금액이니까 700만원 올랐습니다. 단기 매매정권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보는 경우는 단기 매매정권 평가 이익이 되겠죠. 700만원 무엇 때문에? 단기 매매정권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혹 가다가 자 이렇게 각각 서로 다른 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뭉쳐서 총액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도 이렇게 각각 따로 회사별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갈로 열고 단 각각 회사별로 각각 처리하시오 하게 된다면 이거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 400만원 그리고 단기 매매정권 이 회사도 단기 매매정권 300만원 평가이익 300만원 단기 매매정권 이렇게 문제에서 각각 따로 처리해란 말이 있으면 따로 처리하고요. 그런 말이 없으면 총액입니다. 전체 금액을 이거 300만원 이익 보고 밑에 거 100만원 손해봤다면 총액은 200만원 이익 봤죠.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 200만원 총액 기준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4번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내역을 반영하여 기말 평가를 하시오. 단 단기 말까지 해당 주식의 매매 거래는 없네요. 단기 매매 정권이네요. 한번 볼까요? 15년 10월 4일입니다. 주당 14,000원 주고 샀네요. 12월 31일 날 22,000원 주당 8,000원이 올랐네요. 8,000원짜리가 500주 있으니까 58, 40, 400만원 이익 받네요. 이렇게 단기 매매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보면 단기 매매정권 평가 이익이 되겠죠. 400만원. 그리고 무슨 자산이 증가된다? 단기 매매정권이라는 자산이 400만원 증가됩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 자리 잡는 것은 쉽습니다. 이익을 보면 단기 매매정권 평가 이익이니까 수익이 발생되었죠. 영업 외 수익입니다. 대변에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손해를 보면 단기 매매정권 평가 손실이 손실이니까 영업 외 비용입니다. 차변에 적으시면 됩니다.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과 기말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탐화 보통주네요. 1,000주가 있고요. 주당 1,000원이 올랐습니다. 1,000원이 올랐으니까
1000원 곱하기 1000 주면 100만원 올랐고요. 다음 동생의 주식, 동생의 500주가 있는데요. 이것도 1000원 올랐네요. 그러면 50만원이 올랐습니다. 총액 얼마가 올랐습니까? 150만원. 단기 매매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보는 경우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150만원, 상대 계정은 단기 매매증권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죠. 숫자만 달라질 뿐이지 내용 자체가 동일한 문제입니다.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과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대한이 보통주 1000주가 있는데요. 이거 살 때 15,000원, 지금 현재 팔면 16,000원, 1000원이 올랐네요. 주당 1000원 올랐는데요. 이게 1000주 있으니까 대한이는 100만원을 이익받습니다. 민국이는 150주를 가지고 있는데 민국이는 2만원 주고 샀고 지금 팔면 25,000원, 주당 5,000원 올랐습니다. 5,000원짜리가 150주니까 이거는 75만원 이익받네요. 그러면 두 개 다면 175만원 이익받습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상대 계정은 단기 매매증권이 됩니다. 37번 결산일 현재 단기 매매증권으로 클릭 상사 주식 500주 취득원가 주당 1,800원을 보유하고 있다. 살 때 1,800원 줬네요. 결산일의 공정가액은 1,650원이다. 자, 그러면 내가 구입할 때는 1,800원을 주고 샀는데 현재 1,650원이니까 주당 150원을 손해를 받습니다. 500주니까 곱해버리면 75,000원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기 매매증권 가지고 있으면서 75,000원을 손해본 내용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보게 되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되겠죠. 평가 손실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차변에 와야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75,000원. 무엇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단기 말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증권은 좀 다릅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투로고 2020년 1월 1일 날 샀고요. 1000주를 가지고 있고 장부가액 만원, 살 때는 만원 주고 샀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공정가액은 1,500원, 주당 500원이 올랐네요. 500원짜리가 1000주니까 얼마? 50만원 이익 받습니다. 따라서 매도 가능증권 단기 매매증권이 아닙니다. 얘는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50만원. 왜?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라 이런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50만원. 상대 계정은 매도 가능증권이 50만원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는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이거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매도 가능증권입니다.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바꿔주시고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든 일반 전표든 관계가 없습니다.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자본 항목입니다. 반드시 제가 상대 계정을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이 5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이나 합계잔액상표에서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서 있으면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을 상계 처리하고 빼고 나머지만큼만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조회를 해봤더니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이 20만원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이렇게 하셔서는 안됩니다. 대변이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 20만원,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30만원, 이렇게 50만원 중에서 20만원은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과 떨어버리고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30만원만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자본 항목들 감자 주세요 기억나시나요?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세요, 감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들입니다. 이런 계정 과목이 답에 나왔을 때는 반드시 반대 계정의 금액을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조회하셔서 없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있으면 상계 처리를 하고 나머지만큼만 지금처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혹시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거든. 제가 기본 강좌 1강인가에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1강인가 2강인가 잘 기억은 안 나네요. 2강은 사채 삼각이니까 아니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거 지금 이해 안 되시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나중에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괴로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9번 단기 대여금 중에는 단기 중 대여금이니까 돈을 빌려줬었네요. 단기 중 나로호에 대하여 외화 대여금 900만원 미화 9,000불이 포함되어 있다. 기말 현재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 빌려줬습니까? 900만원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미화로는 9,000불이고요. 환율이 1,200원이네요. 곱해버리면 1,200원을 곱해버리면 이게 1,800만원이 되겠죠. 1,8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800 18 19는 9 1,080만원이네요. 1,080만원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곱해버리면 되죠. 내가 빌려줄 때는 900만원 빌려줬는데 오늘 만약에 돈을 받게 된다면 1,080만원을 받게 됩니다. 2918 9,000 곱하기 1,200원이 되니까 요거 1,200원 못합니다. 그러면 자 180만원 돈을 더 받게 됐잖아요. 180만원을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죠? 내가 빌려줄 때는 900만원 빌려줬는데 받게 된다면 1,88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단 말은 이익을 받을까요? 손해를 받을까요? 이익 받죠. 이렇게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면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전표에 주로 나옵니다. 외화를 실제로 주고받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면 외환차익, 외환차손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평가성 계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180만원 이익을 받죠.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받기 때문에 외화 환산 이익 얼마? 180만원. 무엇 때문에? 단기 대여금 때문에 그렇죠. 단기 대여금 때문에 이익을 받습니다. 180만원 이익 받어요. 그래서 차변이 단기 대여금이 됩니다. 다음 결산에서도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39번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 여기까지 잘 맞추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단기 대여금에 거래처를 안 걸어서 틀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거래처 거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무튼 회계에서는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다만 문제에서 걸지 마세요 하면 안 걸면 됩니다. 기말 단기 부채 중에는 부채네요. 빚이 있단 말입니다. 미국 로키드사에 대한 단기 차입금이 있는데요. 1250만원이다. 만불이네요.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환율은 1100원. 그러면 만불 곱하기 얼마? 11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100만원이네요. 자, 생각해 봅니다. 내가 빌릴 때 얼마 빌렸습니까? 1250만원. 그런데 지금 갚아주면 만 곱하기 1100이니까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이 되고요. 그러면 얼마가 차이 납니까? 150만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빌릴 때는 1250만원을 빌렸는데 지금 갚아주면 1100만원을 갚아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1250만원 빌렸는데 1100만원만 갚아달라 그럽니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좋잖아요. 이익을 받기 때문에 기분이 좋죠. 얼마? 150만원. 그래서 외화 환산이익 150만원이 되고요. 무엇 때문에? 문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기 차익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단기 차익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어서 차변 또는 수익이 영업외 수익이 발생해서 대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로키드 있죠. 그렇죠. 꼭 좀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외화 장기 차익금 국민은행이 기말 현재 1억 5천 미화 10만 불 계산되어 있으며 결산일 현재 환율은 1,300원이다. 자, 내가 돈을 빌릴 때 얼마 빌렸습니까? 1억 5천. 그런데 10만 불 곱하기 1,300원 하면 1억 3천. 그러면 이래 생각하면 되네요. 내가 1억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지금 갚아주면 얼마를 갚아주면 됩니까? 1억 3천을 갚아주면 됩니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좋죠? 이익 봐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 또 이전의 손해를 보게 되면 외화 환산이익 2천만 원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외화 장기 차익금이라고 나와 있죠. 계정과목도 장기 차익금이 아니라 문제에서 외화 장기 차익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외화 장기 차익금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외화 장기 차익금을 입력해 보았더니 이 계정과목이 없어요. 그럴 때는 장기 차익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에서 거래처가 돈을 빌렸네요.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들이죠. 단기 차익금이네요. 돈 빌려왔네요. 중에는 챔프사의 단기 차익금 1200만원 미화 만불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환율은 900원이네요. 그러면 900만원입니다. 내가 빌릴 때는 1200만원을 빌려왔는데 갚아주면 얼마 갚아주면 됩니까? 900만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얼마치? 300만원치가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게 외화 환산이익 300만원. 무엇 때문에? 단기 차익금. 거래처는 누구? 챔프.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다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익금 국민은행 10만불의 계정과목으로 반영된 차익금 90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환율은 1100원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외화 장기 차익금을 얼마 지금 계정과목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랬죠. 외화 계정과목이 외화 장기 차익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900만원입니다. 달러로는 만불이고요. 결산일 환율이 얼마? 1100원이니까 갚아주면 1100만원을 갚아줘야 되네요. 이거 한번 봐요. 내가 빌릴 때는 900만원 빌렸는데 갚아줄 때는 1100만원 갚아줘야 됩니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나쁘잖아요. 얼마치가 기분이 나쁩니까? 200만원어치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손해봐야 기분이 나쁠까요? 이익봐야 기분이 나쁠까요? 손해봤죠? 그러니까 외화 환산 손실 얼마? 200만원. 그리고 상대 계정은 외화 장기 차익금 계정과목으로 반영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외화 장기 차익금 200만원. 물론 그렇죠? 걸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도 많은 학생들이 어떤 게 틀렸는가 하면 가장 많이 틀린 것은 장기 차익금으로 해서 틀렸습니다. 이게 문제에서 보십시오. 외화 장기 차익금 계정으로 반영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정과목 이름이 장기 차익금이 아니라 외화 장기 차익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은행 거래처 안 걸어서 많이 또 틀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없도록 하십시오. 단기 차익금 중 현재 외화 단기 차익금 1000만원 그리고 만불입니다. 회계 종료일
현재 미화 1100원, 1100원. 그러면 만 곱하기 1100이니까 1100만원이네요. 그러면 내가 돈을 빌릴 때는 1000만원, 지금 갚아주면 1100만원 갚아줘야 됩니다. 기분이 안 좋죠? 나쁩니다. 얼마치? 100만원치 손해봤습니다. 외화 환산 손실 100만원. 무엇 때문에? 단기 차익금 때문에. 자, 됐습니다. 물론 그랬죠. 걸어줘야 되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 왜요? 지금은 외화 단기 차익금이 아니라 왜 단기 차익금으로 해두었습니까? 자, 문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단기 차익금 안에 외화 단기 차익금이 있단 말입니다. 즉 단기 차익금이란 말이죠. 외화 단기 차익금은 어디에 포함이 된다? 단기 차익금 안에 있단 말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큰 개념이 뭐? 단기 차익금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FAT 1급 같은 경우는 혼돈되지 않게 문제를 너무너무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는데요. 전산회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심플하게 나옵니다. 좋게 말하면 심플이고요. 두 번째, 나쁘게 말하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문제가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기 차익금 중에는 ABC사의 외화 단기 차익금 1200만원, 미화 만불. 그러면 내가 1200만원 빌렸네요. 그런데 지금 달러가 1100원입니다. 1100원 곱하기 만하니까 1100만원입니다. 내가 빌릴 때는 1200만원 빌렸는데 갚아주면 1100만원만 갚아주면 되네요. 기분 좋죠? 왜? 1200만원 빌렸는데 1100만원만 갚아달라 그럽니다. 기분이 좋아요. 100만원치 기분 좋죠? 그래서 이익 받단 말이죠. 외화 환산이익 1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단기 차익금 100만원. 물론 거래처 걸어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단기 차익금 중에는 외화 단기 차익금입니다. 즉, 이 외화 단기 차익금은 단기 차익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정과목이 외화 단기 차익금이 아니라 단기 차익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마 시험 치시면 외화 단기 차익금으로 입력하시면 아마 계정과목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단기 차익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혹시 두 개 다 있을 때는 계정과목이 두 개 다 있을 때는 이거 선택하셔서는 안 된다. 왜? 단기 외화 단기 차익금은 단기 차익금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단기 대여금 돈 빌려줬네요. 외화 대여금 1500만원, 미화 만불입니다. 결산일 현재 환율은 1200원. 내가 빌려줄 때는 얼마 빌려줬습니까? 1500만원 빌려줬는데 만불 곱하기 1200원 하면 1200만원이죠. 그러니까 1500만원 빌려줬었는데 지금 받으면 1200만원 밖에 못 받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나쁘잖아요. 얼마치가 나쁩니까? 300만원 손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외화 환산손실 300만원이 되며, 다음 두 번째, 지금은 단기 대여금이죠. 왜? 단기 대여금 중에는 외화 대여금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 됩니다. 선생님, 이 문제는 왜 단기 대여금에 거래처를 걸지 않았습니까? 문제에 거래처가 없잖아요. 없어서 못 거는 겁니다. 없는 거를 걸 수 있는 길은 없죠. 그래서 거래처가 걸려있지 않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지금 다 달러 외화를 평가하는 거, 단기 매매증권을 평가하는 거죠. 같은 것들입니다.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익금 10만 불입니다. 계정과목으로 반영된, 지금은 보십시오. 계정과목이 이름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외화 장기 차익금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게끔 대부분 됩니다. 반영된 차익금은 1억 3천만원으로 계산되어 있다. 오늘 결산 현재 환율은 1200원이다. 그러면 1200원 곱하기 10만이니까 1억 2천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빌려올 때 1억 3천만원인데 지금 갚아주면 1억
2천만 원만 갚아주면 됩니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얼마치? 1,000만 원치. 그러니까 외화 환산이익 1,000만 원이 되고요. 뭐 때문에? 외화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그래서는 신한은행이 됩니다. 똑같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것은 기분이 좋다 나쁘다만 따지면 됩니다. 좋으면 환산이익, 나쁘면 환산손실, 그리고 돈은 돈이고 그렇게 됩니다. 당사는 원활한 입출금 거래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마이너스 통장 있죠? 여러분들 보통 예금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면 됩니다. 결산일 현재 대박은행의 당사 보통 예금 계좌의 잔고를 확인한 결과 마이너스 450만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만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체라는 말이 나오면 계정과목과 돈이 다 나옵니다. 자, 일단 계정과목 볼까요? 보통 예금입니다. 금액은 450만원입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 그러니까 계정과목과 돈이 다 나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는 왜 우리가 반품 처리하는 거 있죠? 매입 매출 전표에서 반품 처리하는 것 이외에는 금액에 마이너스가 입력되는 경우는 없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마이너스가 없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는 쓰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마이너스 450만원인 보통 예금을 뭘로? 0으로 바꾸겠단 말입니다. 바꾸는 대신에 이 돈 450만원은 뭘로 하겠다?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겠단 말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예금 450만원, 단기 차입금 450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늘어나죠. 부채가 늘어납니다. 부채 자리는 대변입니다. 어디에? 단기 차입금이 대변에 적혀야 되고, 그러면 보통 예금이 차변에 적힙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통 예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예금이 마이너스 450만원인데 대체가 되면 보통 예금은 잔고가 얼마가 될까요? 0은 마이너스에서 0으로 된 것은 증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원보다는 0원이 크단 얘기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차변이 보통 예금이 되며 단기 차입금에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49번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억원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하였다. 장기 차입금을 1년 이내, 그러니까 10년 전에 빌렸을 때는 장기 차입금이었지만 쭉쭉쭉 지나서 9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에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장기 차입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기 차입금을 유동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없어지게 되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 장기 차입금을 무엇으로 유동화 시켜주는 것이 유동성 장기 부채이며, 자, 다음 두 번째, 이 문제에서도 반드시 장기 차입금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도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되는 계정과목입니다. 만약에 이거 거래처 걸지 않으면 틀린 거로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결산 문제에 내년에 갚아줘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꾸는 경우인지, 아니면 대부분은 이 경우입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유동성 장기 부채로 해두었었는데 또 돈이 없어서 못 갚게 되었습니다. 다시 장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이런 문제인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장기 차입금을 1년 이내로, 장기 차입금이 1년 이내로 도래했단 말은 내년에 갚아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7일 도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5천만원 내년 6월 30일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내년에 갚아줘야 되네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유동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없어지고 유동성 장기 부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며, 특히 유동성 장기 부채와 장기 차입금은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당사는 장기 차입금 중 다음의 차입금을 만기에 갚아주기로 했다. 차입기간 우리 은행 1억원이고요. 차입기간 2020년
요거 내년에 갚아줘야 되네요. 차익기간 이게 2020년 장기가 안 되겠죠. 뭐 요건 날짜는 연도는 생략하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갚아줘야 되니까 장기 차익금을 유동화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유동성 장기 부채가 새로 생기고 장기 차익금이 부채가 없어지겠죠. 우리은행 거래처 걸어주시고. 자, 이 문제는 다르네요. 전기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한, 그러니까 작년에 장기 차익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대한의 장기 차익금 5천만원의 상환기간을 2년간 다시 연장하기로 했네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 장기 부채를 다시 무엇으로? 장기 차익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게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되는데요. 잘 구분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장기 차익금이 생기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가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거래처도 걸어 주셔야 됩니다. 서울은행에서 빌린 장기 차익금 중 5천만원이 결산일 현재 1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였다. 그러니까 장기 차익금을 내년에 갚아줘야 된단 말이죠. 유동화 시켜줘야 된단 말이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동성 장기 부채가 생기고요. 장기 차익금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거래처 걸어주고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53번 같은 문제는 유동화 시킨다 그래요. 장기 차익금을 유동화 시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보시면 어떤 경우인지, 이런 경우인지 파악이 됩니다. 자, 전단에게 FAT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마지막 강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익금 1억 원 내년 4월 30일이다. 만기가 내년 4월 30일이란 말입니다. 동차익금은 만기에 상환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장기 차익금을 유동화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장기 차익금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부채가 없어지고 새로운 계정과목인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부채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물론 둘 다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네요. 대부분 유동화 시켜주는 이 문제가 출제됩니다. 대부분은 이 문제가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유동성 장기 부채를 장기 차익금으로 바꾸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그나마 좀 잘 맞추는데요. 이 문제가 나오면 잘 틀려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시면 구분이 충분히 되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산 문제에서도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도 부채입니다. 채무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되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애매한 계정 과목에는 무조건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자주 쓰지 않는 계정 과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안 걸어도 되는데 건 것은 맞지만 걸어야 되는데 걸지 않은 것은 틀린 거로 채점이 됩니다. 자, 이름으로부터 전산회계 1급 FAT 1급 기본 강좌, 요약 강좌가 되겠죠.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급 요약 강좌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는 여러분의 합격을 항상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